한국 따위가 뭘 하겠어. 백악관 수석보좌관의 망언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GCC 7개국 대사가 일제히 워싱턴을 떠나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러시아까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서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연료의 88%가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조 2천억 달러가 미국을 탈취했습니다. 백악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NSC 선임 보좌관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설리번이라고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에서 에너지경제안보를 총괄하는 선임 보좌관으로 30년을 일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 세계에 까발린 것은 적국도 테러 조직도 아닌 바로 우리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온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백악관 서쪽 별관 3층 NSC 상황실 모니터에 대통령의 생중계 기자회견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안보 보좌진 7명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었고, 우리는 당연히 이란 핵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중동 위기에서 미국을 전혀 돕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며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동안 그들은 뒤에 숨어서 돈만 세고 있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양손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모니터 속 대통령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등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석보좌관 랜들 콜먼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설리번,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졌나? 대통령 각하께서 아주 시원하게 한 방 날리셨잖아. 동맹국이라는 놈들이 무임승차만 하니까 본때를 보여주는 거지. 저는 콜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콜먼, 당신은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알기나 하는 겁니까? 콜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코웃음이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한국이 뭘 하겠어. 반도체, 그거 대만한테도 있어. 자동차, 일본이랑 독일이 있지. 솔직히 한국 따위 없어도 미국은 돌아가. 저런 작은 나라가 감히 미국한테 뭘 할 수 있겠어? 콜먼의 이 말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만하고 무지한 한마디가 불과 며칠 뒤 1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재앙이 되어 미국의 심장부를 관통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저 역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셰일혁명 이후로 우리는 에너지 독립을 달성했다고 모든 정책 보고서에 썼고, 저 역시 그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맹국이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존재이지, 미국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기까지 정확히 4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CIA 경제분석국의 수석분석관 캐서린 리우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빨간색 급히 표지가 찍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님,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 하나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책상 모서리를 잡아야 했어요. 88%. 미국 서부 해안에서 소비되는 항공유, 그러니까 제트 연료의 88%가 대한민국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오타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리우,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캐서린 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어요. 에너지정보청과 세관 데이터를 이중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1.2% 이내입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88%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이렌처럼 울렸어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뜨는 비행기,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화물기, 시애틀에서 아시아로 날아가는 여객기,
그 모든 항공기의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제트 연료의 거의 전부가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의 정유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석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피입니다. 미국 서부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혈액이 대한민국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상황은 더 끔찍해졌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서부로 매일 평균 9만 2천 배럴의 제트 연료를 쏟아부었습니다. 물류 수요가 폭발하는 성수기에는 한 달에만 무려 460만 배럴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GS 칼텍스 단일 기업이 한 달에 127만 배럴을 밀어넣었고 SK에너지가 103만 배럴, S오일이 98만 배럴을 쏟아냈습니다. 세 기업이 합작해서 미국의 하늘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캐서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30년간 에너지 안보를 다루면서 이런 보고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캐서린의 대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에너지정보청 내부에서도 1급 민감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에너지 취약점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판단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신 바람에 이 보고서가 긴급 보고 대상으로 격상된 겁니다. 듣고 보니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통령이 한국을 조롱하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미국 서부 하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워싱턴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자기 나라 비행기에 넣을 기름 하나를 왜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사와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구조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의 원유는 대부분 텍사스와 멕시코만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유를 서부 해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로 보내줄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키 산맥이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가로막고 있고 이 산맥을 관통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도로 기름을 실어 나르면 물류비가 폭발해서 경제성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결국 미국 서부 해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도 에너지만큼은 철저하게 고립된 외딴 섬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 내부에 남아있던 정유 시설들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필립스 66의 로데오 정유소, 마라톤의 카슨 공장. 이런 핵심 시설들이 수익성 악화와 가혹한 환경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셔터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3만 5천 배럴에 달하는 내수 공급 능력이 증발해버렸죠. 스스로 기름을 짤 능력도 잃어버리고 동부에서 기름을 끌어올 길도 없는 미국 서부는 생존을 위해 오직 태평양 너머 대한민국의 거대한 정유 설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깜박이는 불빛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의 연료도 한국에서 온 걸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너지부의 마크 웨버 차관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과 거리가 먼 다급하고 떨리는 톤이었습니다. 설리번, 큰일 났어. 대통령의 오늘 발언 때문에 한국 정유업계 쪽에서 즉각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데 서울에서 에너지 공급 다변화 검토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다변화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 미국 서부양 항공유 수출 물량 중 일부를 동남아나 유럽 쪽으로 돌리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한국 입장에서는 모욕당한 나라에 굳이 기름을 팔 이유가 없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밸브를 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캐서린의 보고서에 적힌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항공유 수출을 단 일주일만 중단할 경우 72시간 안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제트 연료 비축분이 바닥납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항공 물류가 동맥경화에 걸리고 항공권 가격은 순식간에 3배로 치솟으며 아마존과 페덱스의 서부 해안 물류망이 마비됩니다. 연쇄적으로 실리콘밸리의 부품 공급이 끊기고 미국 서부 경제 전체가 48시간 이내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미사일 한 발 안 쏘고도 미국의 서부 해안을 무릎 꿇릴 수 있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조용한 무기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콜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주고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콜먼은 백악관 내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콜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콜먼은 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하는 중이었죠. 옆에는 2명의 보좌관이 웃으며 앉아 있었어요. 설리번, 자네도 한잔하지? 저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콜먼, 이걸 먼저 보시오. 미국 서부 항공유의 88%가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모욕한 건 우리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행위입니다. 콜먼이 보고서를 흘끔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설리번, 자네는 언제부터 그렇게 겁이 많았나? 88%.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국이 감히 미국한테 기름을 안 판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은 유럽과 동남아에도 팔 수 있어요. 우리만 고객이 아닙니다. 콜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매서워졌어요. 이 남자가 화를 낼 때의 표정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이고 잔인한 눈빛이었죠. 설리번, 잘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 눈치를 보는 꼴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없을 거야. 대통령 각하가 오늘 하신 말씀은 100% 정당해. 동맹이라면서 미국을 위해 뭘 한 게 있어. 주둔비는 적게 내고 방위비 협상에서는 깎아달라 징징거리고. 한국이 기름을 안 팔겠다고? 좋아. 그럼 우리도 카드가 있지. 관세를 50% 때려버리든가 주한미군 빼버린다고 하면 저 사람들 무릎 꿇고 귀여웁니다. 콜먼은 위스키 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문제야. 설리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동맹국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약해지는 거지. 대통령 각하께 겁준다고 이런 보고서 들고 오지 마. 나한테도 들고 오지 마.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모욕하며 자신의 정치적 쇼를 즐기고 있었고, 수석 보좌관은 미국의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8%. 이 숫자 하나가 앞으로 미국에 닥칠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규모는 제가 30년간 에너지 안보를 다루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차원이었습니다. 콜먼이 한국 따위가 뭘 하겠어라고 비웃은 바로 그 한국이 불과 며칠 뒤 중동의 석유 왕족들과 러시아의 푸틴까지 끌어들여 미국이라는 제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치명적인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백악관 사무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88%라는 숫자가 천장에 새겨진 것처럼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겨우 눈을 붙였는데 6시도 되기 전에 캐서린 리우의 전화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보좌관님, 추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셔야 합니다. 저는 구겨진 셔츠를 그대로 입고 CIA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캐서린이 스크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게 분명했죠. 보좌관님, 어젯밤에 88%라는 숫자에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꼭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캐서린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유산업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울산과 여수, 두 개의 거대한 정유화학 콤플렉스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으로 보면 인디애나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 세계 3위 규모의 정유 능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루 처리 능력 355만 배럴. 미국 서부 해안 전체의 정유 능력보다 6배 이상 큽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인디애나주보다 작은 나라가 미국 서부 전체보다 6배 이상 기름을 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니.
캐서린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특히 항공유 생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여수 공장은 단일 시설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제트 연료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SK에너지 울산 단지는 원유 한 배럴에서 제트 연료를 뽑아내는 수율이 세계 평균보다 18% 높습니다. S오일의 온산 공장은 중동산 중지류를 고부가 항공유로 전환하는 기술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미국 서부에 보내는 총량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캐서린이 숫자를 띄웠습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GS칼텍스가 월 127만 배럴, SK에너지가 103만 배럴, S오일이 98만 배럴. 합산하면 한 달에 328만 배럴이 태평양을 건넙니다. 이 물량이 LR급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에 실려 부산항에서 출발해 약 2주 만에 로스앤젤레스항에 도착합니다. 이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운영하는 데 드는 해상 운임만 편도 270만 달러에서 최대 41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한민국은 미국 서부에 약 3,900만 배럴의 제트 연료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트 연료 국제 시세로 계산하면 연간 약 42억 달러, 한화로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흐름이었죠. 하지만 캐서린이 다음에 보여준 것이 저를 진짜로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보좌관님, 단순히 항공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유화학 콤플렉스는 항공유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나프타, 윤활기유, 고급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냅니다. 이 제품들이 아시아 전역, 호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본토에까지 수출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가 떴습니다. 호주가 수입하는 전체 석유 제품의 27%가 대한민국산이었습니다. 미국 본토도 전체 수입 석유 제품의 9%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중추 신경계였던 겁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분석 기관인 S&P 글로벌이 최근 발간한 특별 보고서의 결론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대한민국의 정제 인프라는 사실상 미국 서부의 외부 생명 유지 장치다. 외부 생명 유지 장치.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기계에 의존하는 것처럼 미국 서부는 한국의 정유 시설 없이는 스스로 하늘을 날릴 수도, 물류를 굴릴 수도, 경제를 돌릴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준 나라를 전 세계 앞에서 모욕해버린 것이죠. 저는 캐서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려주시오. 한국이 완전히 밸브를 잠그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캐서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국 3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의 서부 노선이 72시간 이내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주일이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사실상 마비되고요. 캘리포니아 전역의 항공 화물 물류비가 4배로 뛰면서 실리콘밸리의 서버 부품 공급이 끊기고 신선식품 유통망이 붕괴합니다. 2주 뒤면 미국 서부 경제의 파괴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캐서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미국 3대 항공사의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고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이 2자릿수로 치솟으며 서부 해안 부동산 시장이 패닉셀링에 진입합니다. 보좌관님,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모델링 결과입니다. 저는 그날 오전 대통령에게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콜먼이 막았어요. 그는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게이트키퍼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보고는 대통령에게 올라가지 않게 하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어젯밤에 뭐라고 했지? 그런 겁주기 보고서 들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대통령 각하는 지금 중동평화 구상으로 바쁘셔. 한국산 기름 얘기 따위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권력 구조상 수석 보좌관을 뛰어넘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콜먼이 대통령의 귀를 틀어막고 있는 한 진실은 그 두꺼운 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앙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한국 모욕 발언이 있은 지 정확히 이틀 뒤였습니다. 아침 7시 제 사무실 보안 전화가 울렸어요.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 헬렌 브래드쇼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설리번,
지금 당장 국무부로 와. 중동에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저는 택시도 안 잡고 뛰어갔습니다. 국무부 건물 5층 중동 담당실에 도착하니 이미 6명의 외교관이 모여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각각 태블릿과 전화기가 들려 있었고 모두가 동시에 통화하느라 방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헬렌이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울에서 뭔가 벌어졌어. GCC 7개국 대사들이 일제히 워싱턴을 비웠어. 비웠다니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그리고 이번에 옵서버로 참여한 이라크까지. 워싱턴 주재대사 7명이 동시에 서울로 날아갔어. 어젯밤 비행기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개국 대사가 동시에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없었어. 완전히 기습이야. 국무부 프로토콜 매뉴얼에 있는 동맹국 주요 이동 사전 통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지. 이건 외교적으로 선전포고에 가까운 행위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GCC 국가들은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아 온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의 왕세자도, UAE의 대통령도, 카타르의 에미르도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놓아왔어요. 그런 그들이 미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일제히 서울로 날아갔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우디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사 직통 라인이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어요. UAE 대사관에도 전화했습니다. 대사 비서관이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설리번 보좌관님, 대사님은 현재 서울 출장 중이십니다. 귀국 일정은 미정입니다. 긴급한 사안이시라면 이메일로 남겨주십시오. 이메일로 남기라고요? 미국 백악관 NSC 선임 보좌관이 전화했는데 이메일로 남기라니.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모욕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피를 흘려 보호해준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화를 씹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대사관, 쿠웨이트 대사관, 오만 대사관, 바레인 대사관. 전부 같은 대답이었어요. 대사 부재 중. 서울 출장 중. 귀국 일정 미정.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러 수화기가 미끄러졌어요. 30년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 동맹국에 전화를 거는데 아무도 받지 않는 상황.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시간 뒤 진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외교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GCC 7개국 대사단이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공식 회동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합의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위기 상황,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비상 상황에서 GCC 7개국은 대한민국을 최우선적 원유 공급 파트너로 공식 지정한다. 다른 서방 국가들이 원유 한 방울 구하지 못해 허우적대는 상황에서도 아랍의 전략, 비축유와 수송 자산을 총동원해 한국의 정유 공장만큼은 절대 멈추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고 조롱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이 수십 년간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중동의 석유 왕족들이 백악관의 체면을 짓밟고 서울에 손을 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헬렌 브래드쇼가 옆에서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중동의 군주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을 보호해온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캐서린 리우의 보고서가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9억 8천만 배럴의 원유를 빨아들였습니다. 이 중 정확히 71.3%가 페르시아만 지역, 바로 GCC 국가들의 유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약 7억 배럴. 이것은 대한민국이 GCC 국가들의 단일 최대 구매 고객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구매량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독보적인 재수출 능력에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뽑아 올린 원유는 그 자체로는 검은 액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변신하여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면
대한민국 울산과 여수의 초대형 정유화학 콤플렉스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항공유로, 나프타로, 고급 윤활유로, 첨단 석유화학 원료로 변환된 뒤에야 아시아, 호주,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죠. 아랍의 왕족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제 허브를 잃는 것은 단순히 7억 배럴짜리 고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하류 산업의 지배력을 통째로 상실하는 치명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변덕스럽고 오만한 워싱턴의 대통령 대신 압도적인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요를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최우선 파트너로 말이죠. 이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지자 지하 벙커급 보안 회의실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 콜먼 수석 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저, 총 7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시뻘갰습니다. 분노로 귀까지 빨개져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내가 수십 년간 중동을 보호해줬는데 저 놈들이 감히 내 등 뒤에서 한국이랑 딜을 해? 콜먼이 즉시 치고 나왔습니다. 각하,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쏟아부은 군사 자산만 해도 연간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오함대를 바레인에 주둔시키고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기지를 유지하고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 따위를 선택한 건 미국의 국익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콜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익숙한, 잔인한 미소였어요. 한국을 짓밟으면 됩니다. 각하. 한국이 중동과 붙는 게 불편하다면 한국을 압박해서 분수를 알려주면 되는 거죠. 카드는 충분합니다. 콜먼이 테이블 위에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가 밤새 준비한 한국 압박 방안이었어요. 첫째,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3배로 올립니다. 둘째, 대항 관세를 전 품목에 걸쳐 45% 인상합니다. 셋째, 주한미군 주요 전략 자산의 단계적 철수를 시사합니다. 넷째, 한국산 석유 제품에 대한 특별 반덤핑 관세를 검토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각하,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콜먼 보좌관이 제안하는 방안은 미국에게 자살 행위입니다. 콜먼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살벌했어요. 설리번, 또 겁먹은 소리 하려고? 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캐서린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각하, 미국 서부 해안에서 소비되는 항공유의 88%가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은 이 항공유의 밸브를 조이거나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 서부의 하늘이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콜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항공유. 그까짓 기름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한테 무릎을 꿇어. 설리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야. 셰일오일로 에너지 독립을 달성한 나라라고. 한국이 기름을 안 팔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콜먼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서부 해안에 정유시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부의 원유를 서부로 보낼 파이프라인도 없고 철도 운송은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새 정유소를 건설하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 비용은 200억 달러 이상이 듭니다. 그 사이에 미국 서부 경제가 붕괴합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중동이 우리를 배신했고 한국이 우리 목줄을 쥐고 있다는 소리잖아. 미국이 이런 꼴이라는 걸 나는 왜 몰랐어? 그때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었어요. 각하, 설리번의 말에 겁먹지 마십시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압박하면 48시간 안에 무릎 꿇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저들은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미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약점을 쥐고 흔들면 됩니다. 콜먼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국방장관도 콜먼의 주장에 반쯤 동조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현실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이름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이라는 간판만 내세우면 세상 모든 나라가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콜먼의 방안대로 간다. 한국을 압박해. 방위비 3배, 관세 올리고 주한미군 전략자산 축소도 검토해. 한국이 분수를 모르면 우리가 알려줘야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과 콜먼이 한국을 짓밟겠다고 기세등등하게 회의를 끝낸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충격파가 워싱턴을 덮쳤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CIA 국장이 긴급 첩보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설리번,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어. 크렘린에서 한국 측에 비공식 채널을 열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비공식 채널이라니 무슨 내용입니까? 러시아가 한국의 원유와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어. 2차 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하는 구조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까지 직항 루트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한국의 편에 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왜 러시아가 한국에 접근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새로운 대규모 원유 수출 시장이 절실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한 정제 플랫폼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를 한국의 공장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변환하면 그 제품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기 원유를 세계 시장에 침투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세탁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가격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까지의 운송거리는 불과 800km입니다. 반면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를 한국에 보내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남미 대륙을 빙돌아야 해요. 거리로만 따져도 15,000km 이상. 운송비가 러시아산의 3배에 달합니다. 품질도 문제였어요. 미국의 셰일오일은 경지류 위주라 한국의 고도화된 정유 설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산 원유는 한국 정유소가 수십 년간 처리해온 중지류와 특성이 비슷해서 효율이 훨씬 높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산 원유는 비싸고 멀고 품질도 안 맞는 삼류 제품이었어요. 반면 러시아산은 싸고 가깝고 품질도 좋은 1급 제품이었죠. 거기에 중동까지 한국에 우선 공급을 보장하고 있으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유를 세계 최저가에 확보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저는 CIA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보를 대통령에게 바로 올려야 합니다. 한국 압박 방안을 중단해야 해요. 지금 한국을 건드리면 한국이 러시아와 중동에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CIA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콜먼이 맡고 있어.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콜먼이 걸러내고 있다고. 내가 직접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콜먼이 옆에서 겁쟁이 설리번의 과장이라고 깎아내릴 테니까. 이것이 워싱턴의 현실이었습니다. 제국의 신정부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귀에 독을 넣는 한 명의 아첨꾼에 의해 차단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콜먼의 한국 압박 방안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산 석유, 제품에 대한 특별 관세 검토를 발표했고 주한미군 전략 자산의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콜먼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는 백악관 복도를 활보하며 주변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48시간만 기다려봐. 한국 대통령이 전화해서 사과할 거야. 방위비도 다 내겠다고 할 거고. 역시 작은 나라들은 이렇게 다뤄야 해. 하지만 48시간이 지나도 서울에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신 서울에서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의 압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지도 항의 성명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펜타곤에서였어요. 국방부 군수지원국, 그러니까 DLA의 국장 리처드 노먼 중장이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한미 군사 협력 약화 시 미태평양 사령부 작전 지속 능력 평가.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태평양 함대 소속 주요 함정들의 정비 및 수리 물량. 이른바 MRO의 65%가 대한민국의 조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한진중공업의 거대한 도크가 열리지 않으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리를 받을 곳을 잃게 됩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조선소는 노후화가 심각해서 대형 함정의 복잡한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괌의 시설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정밀타격 미사일,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고성능, 군사용 반도체와 메모리 칩의 51%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공장이 멈추면 펜타곤의 무기 생산 라인 전체가 셧다운됩니다. 노먼 중장의 보고서는 냉혹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 압박으로 인해 군사협력이 약화될 경우 미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지속 능력은 현재 대비 45% 이하로 급락한다. 이를 자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최소 3,800억 달러로 추산된다. 3,800억 달러.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콜먼의 한국 압박이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을 반토막 내고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충수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또다시 콜먼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콜먼, 당신이 주도한 한국 압박 때문에 펜타곤이 3,800억 달러짜리 비용 폭탄을 맞게 생겼소. 한국이 함정 정비를 거부하면 태평양 함대가 반쪽이 됩니다. 당장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콜먼은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말 그대로 던졌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설리번, 자네는 군인도 아니면서 군사 문제에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 펜타곤이 알아서 할 거야. 하와이에서 고치든 일본에서 고치든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일본에는 대형 함정 정비 도크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들면 되지. 일본한테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 건설에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태평양 함대는 주저앉습니다. 콜먼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설리번, 자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왜 자꾸 한국 편을 들어? 겁쟁이처럼 한국이 무섭다. 한국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냐? 이 말에 제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30년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해온 제가 한국 편이라니. 저는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걸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콜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백악관의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시장에서였어요. 워싱턴이 한국의 방위비 3배 인상과 전략자산 축소를 들이미는 것을 본 중동의 왕족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해주겠다면서 정작 그 대가로 착취하고 변심하면 버리는 나라다. 더 이상 무기 체계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수주할 예정이었던 중동 차세대 방공망 구축 사업과 다연장, 로켓 교체 사업의 최종 낙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승자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궁 방공 체계와 K239 다연장 로켓이 미국산을 제치고 최종 선정되었어요. 여기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 계약, KAI의 FA50, 경전투기 추가 도입까지 합산하면 이 한 번의 사태로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중동과 동유럽에서 쓸어 담은 신규 무기 수출 계약 규모는 무려 9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2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당연히 가져갔어야 할 계약을 콜먼의 그 멍청한 압박, 한 번 덕분에 대한민국이 통째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콜먼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다시 회색으로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오만한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로비 때문이야. 아랍 놈들이 한국한테 뇌물 받은 거라고. 조사하면 다 밝혀질 거야. 아무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고 CIA 국장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압박이 시작된 이후로 미국이 입은 피해의 총합이었어요. 항공유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미국 서부 경제 잠재 피해 1조 달러 이상, 태평양 함대 자체 정비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3,800억 달러, 중동 동유럽 방산 계약 상실 920억 달러, 합산하면 벌써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손실이었습니다. 콜먼의 한국 따위가 뭘 하겠어라는 한마디가 만들어 낸 청구서가 1조 5천억 달러. 미국 역사상 단일 정책 실패로 발생한 손실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조 5천억 달러는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멸은 콜먼조차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규모로 워싱턴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미국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본은 정치인보다 똑똑합니다.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하고 콜먼이 오만에 취해 있는 동안 월스트리트의 돈은 이미 냉혹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콜먼의 한국 압박이 시작된 지 정확히 열흘 뒤의 일입니다. 아침 8시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30분 전에 재무부 차관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설리번, 어젯밤부터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이동이 감지됐어. 규모가 심상치 않아.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목적지는 대부분 아시아야. 그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이야. 저는 재무부로 달려갔습니다. 자본 흐름 모니터링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붉은 화살표를 달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부 마이너스였어요.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의 흐름이었죠. 재무부 분석팀이 산출한 수치는 이것이었습니다. 콜먼의 한국 압박 발표 이후 열흘간 미국 시장에서 이탈한 글로벌 기관 투자 자본의 총액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GDP의 절반이 넘는 돈이 미국이라는 배에서 쥐처럼 탈출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미국 에너지 섹터 포지션을 대규모로 청산했습니다. 싱가포르 테마색이 미국 항공주에서 자금을 빼고 한국 정유화학주로 옮겼어요. 중동의 아부다비 투자청과 카타르 투자청은 이미 수주 전부터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고 한국 방산주와 에너지주에 집중 매수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판단은 이러했어요.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동맹 관리에 실패했으며 지도부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중동과 러시아로부터 원유 우선 공급을 확보했고 세계 최고의 정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돈을 넣어야 할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다. 이 자본 이동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유화학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열흘 만에 평균 35% 폭등했어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오일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한국 방산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3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의 주가가 한국 항공유 공급 리스크 우려로 일주일 만에 22% 급락했어요. 미국 방산 대장주인 로키드 마틴도 중동 계약 상실 소식에 15%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중심의 물류 유통주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며 다우존스 지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콜먼이 한국 따위가 뭘 하겠어라고 코웃음치며 내뱉은 그 한마디의 가격표가 1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가 백악관에 보고된 날, 대통령의 얼굴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콜먼을 향한 대통령의 시선에 의심이 깃든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콜먼, 자네가 한국을 압박하면 48시간 안에 무릎 꿇는다고 했지. 열흘이 지났어. 한국은 무릎을 안 꿇었고 우리한테서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 어떻게 된 거야? 콜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남자가 말문이 막힌 것을 봤어요. 그는 10번, 20번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각하, 이건 일시적인 시장 변동입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본 유출은 멈추기는커녕 가속되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대통령이 저를 단독으로 불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 저 혼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콜몬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로즈가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설리번, 자네가 처음부터 옳았어?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각하, 솔직하게 말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거야? 저는 준비해 온 최종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숫자를 읽어나갔어요. 각하, 현재까지 미국이 입은 손실과 리스크를 합산하겠습니다. 항공유 공급망 취약성에 따른 미국 서부 경제 잠재 피해 1조 달러 이상, 태평양 함대 자체 정비 전환 비용 3,800억 달러, 중동 동유럽 방산 계약 상실 920억 달러, 글로벌 자본 이탈 1조 2천억 달러, 한국 정유화학 방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미국 산업계 장기 손실, 향후 7년간 48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약 3,500억 달러, 총합은 약 2조 9천억 달러입니다. 각하, 3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3조 달러라고? 네, 각하. 그리고 이 숫자는 아직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과 러시아의 원유를 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글로벌 에너지 재수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향후 7년간 쓸어담을 초과 이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480조 원을 넘습니다.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은 원래 미국 기업들이 가져갔어야 할 몫입니다. 대통령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콜몬이 틀린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각하, 콜몬 보좌관은 미국의 힘이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원 한 톨 없는 나라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정유 기술,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미국의 협박에 무릎을 꿇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압박은 한국의 중동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명분을 제공했고 글로벌 자본이 미국을 떠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각하, 방위비 인상을 철회하고 관세 검토를 중단하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을 잃으면 미국 서부의 하늘이 멈추고 태평양 함대가 반쪽이 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워싱턴의 석양이 오벌 오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랜들 콜먼은 수석 보좌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백악관 안의 모든 사람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을 짓밟겠다고 날뛰던 그 오만한 남자가 3조 달러짜리 재앙을 만들어 낸 책임을 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콜먼이 백악관을 떠나는 날, 저는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짐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상자 위에 그의 명패가 뒤집어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처음으로 그 오만한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니었어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콜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깊이 뿌리 박힌 오만함, 세계가 영원히 자기 중심으로 돌 것이라는 착각, 동맹국을 아랫사람 취급하는 제국주의적 습성. 콜먼은 그 병의 증상이었을 뿐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30년간의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에너지부에서 시작해서 국무부를 거쳐 백악관까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달려온 30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3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한 것은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정유소가 미국의 비행기를 띄우고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군함을 고치고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미국의 미사일을 완성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실제로 돌리고 있는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태평양 건너 저 작은 반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안 나오고 천연가스도 없고 국토는 인디애나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부를 장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미국의 하늘을 통째로 쥐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핵무기처럼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공급망과 기술과 전략이 결합된 보이지 않는 힘. 미사일 한 발 안 쏘고도 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 힘. 오만함이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함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중동을 당연시하고 자국의 인프라를 방치한 대가가 3조 달러짜리 교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위치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의 깜박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 비행기의 연료 탱크 안에는 태평양을 건너온 한국산 제트 연료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하늘을 밝히고 있는 저 불빛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하겠어? 라고요?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NSC 선임 보좌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